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1994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8%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를 밑돌 정도로 성장 엔진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이 구상이 효과가 있을지, 잠시 뒤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로 노후 준비나 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 많죠. 안정적으로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무턱대고 투자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서 해외 배당주 투자 시 주의할 점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첫 양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네요. 네, 현지 시각 16일 낮에 캐나다에 도착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외교부 의전장 비롯한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네. 곧바로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진행했습니다.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 진행한 뒤에 곧이어서 앨버니즈 호주 총리하고 만났는데 네. 둘 다 한국전쟁 파병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회담에서는 모두 긴밀한 협력과 공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는데 먼저 남아공하고의 회담 간략하게 보면 라마포사 대통령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한국 기업 투자와 진출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런 것들을 밝혔고요. 네. 또 호주 앨버니즈 총리하고의 회담에서는 이번 회담 이제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양국이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이런 네. 내용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있잖아요. 네. 여기에 꼭 참석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앨버니즈 총리도 꼭 가고 싶다, 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좀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기도 했네요. 네, 일단 예정에 없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기내 기자간담회가 사라졌었거든요. 윤석열 예. 정부 때. 그때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질 못했는데 이제 기자간담회가 갑자기 열렸고 기자들은 제일 궁금한 것들 어떤 테마라고 한다면 관세 협상, 추경 네. 편성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 지원금은 핀셋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떻게 네.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먼저 하나씩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경제계 총수들이랑 경제인들을 만났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만났을 때 우리 기업인들도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하고 오히려 다 같이 분리하면 오히려 동일한 조건이니까 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더 떨어지는 조건이면 안 된다. 이런 네. 것들을 피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다음으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성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개념을. 소득 지원의 방점을 찍는 것인지 네. 혹은 소비 진작의 방점을 찍는 것인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일부만 주는 핀셋 지원일지 아니면 다 같이 주는 보편 지원일지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돈 더 써라,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 더 많이 낸 사람들도 다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좀 소비 진작의 정책 측면이 있다면 이게 또 당연히 동등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다 양쪽을 고려하다 보면은 그러면 두 가지를 섞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덧붙인 게 재정 당국의 안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돼서 살펴보겠다. 그러면 이 재정 당국이 아니라는 건 이거 세금 다루고 나라 살림하는 기재부의 재원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풀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G7 참석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취임한 지 며칠 안 돼서 국제회의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게 분명했고 국내 산적한 이슈도 많아서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네. 그럼에도 참석한 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 또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아서 가는 걸로 했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첫인사 상견례 개념이지만 어떤 나중을 위한 포석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대내에도 일이 많지만 일단은 이런 기회가 또 흔치 않기 때문에 예, 인사를 하는 그런 뭐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G7 정상회의 일정 접고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이란 분쟁으로 상황이 되게 심각하죠. 네. 애초에 이번 G7 열린다고 할 때도 그때 이 일이 터지면서 중동 분쟁 내용으로 다 잠식될 거다. 네. 이 정도는 예상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도 그 G6 그러니까 미국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들하고 트럼프하고 어떤 갈등 양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전망도 나왔었는데 네. 결국에 트럼프가 조기 귀국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중동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조기 귀국을 결정할 만큼 지금 굉장히 긴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로서도 원래는 재선한 이후에 1월에 재선했으니까 네. 해외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는 처음 참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갔어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아마도 불발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금 들려오는 건 또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우리도 상황을 좀 알아보는 중이다까지는 들려왔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네. 예. 그래도 뭐 못 만날 가능성이 어쨌든 커졌고 그러면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 시도한다 이런 거는 뭐 어려워졌는데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남아있는 채로 중동 분쟁 얘기 때문에 회담이 밀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타격은 더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눈길이 쏠리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얘기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중동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일 텐데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스라엘군이 현지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한 다음에 네. 테헤란 3구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했어요. 예. 그러면서 테헤란 3구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사 본사가 2차례나 공습당하는 네. 이런 일들이 이란 매체들 통해서 나오고 있고 예. 이 말인즉슨 지금 다 민간 시설들도 또 많이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측의 움직임을 보면 백악관 측에서는 중동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오늘 밤에 떠날 것이다라고 했고 트럼프가 국가안보팀의 상황실 회의 소집을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NSC 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지금 근데 이란이 또 그 중동 내 다른 국가들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 이런 다른 국가들에게 네. 휴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네. 트럼프를 움직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이란이랑 미국이 만나서 뭐 핵 협의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핵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정말 시시각각 이 협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네. 중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을 했어야 했다. 모두가 즉각 테헤란에서 대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어느 정도 봤어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하는 트럼프의 행동들을 봐왔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란으로 그렇게 투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관측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NSC 회의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이 여부 등을 논의할 거라서 여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내로 돌아와서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에 경북 김천시가 지역구인 삼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죠.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이자 TK 출신인 송원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네. 106표 중에 60표 기록했어요. 네. 과반 득표 성공했고 그래서 결선 투표도 없이 그대로 당선을 확정 지은 겁니다. 네. 근데 도중에 원래 2파전이었다가 부산 지역구로 하는 이현승 의원이 출사표 던지면서 좀 변수가 커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TK 의원들의 표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표 얻은 걸 보면은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이번에 선출된 분이 60표, 네. 이현승 후보가 16표, 그리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후보가 30표. 지역구도 수도권이라서 네네. 개파 대리전이다 이랬었는데 요 표 수를 보면 사실 당내 개파 지형이 굉장히 그대로 반영됐다고 그대로. 좀 결과론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그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정서가 컸던 걸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이현승 의원이 중간에 이제 출사표 던지면서 친윤계의 일부 표를 분명히 가져왔을 텐데도 친한계하고 2배 차이가 났다. 그러네요. 라는 네.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친윤계가 주류 기득권을 계속 쥘 것이고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송원석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대여 투쟁을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로써 이제 여야 모두 원내 사령탑을 새로 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협치가 가능할까? 이들의 케미가 과연 가능할까?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추정도 나오고 하는데 첫 원내대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협치를 중시하겠지만 견제도 잊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여야 간사회동도 열렸지만 뭐 어떤 뭐 날짜라든가 뭐 이틀 하자 3일 하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다가 네. 40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당도 원내대표 선출이 되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네. 대통령 축하난을 전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송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는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닌가요? 일단은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30일까지고 그대로. 예, 임기는 지켜져야 될 거다라는 톤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기를 지킨다는 거지. 임기 뒤에 거취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걸로는 그러니까 아직은 정리는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당대회 할지 뭐 비대위 체제로 갈지 이거는 상의하겠다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의 송원석 의원의 그런 스탠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갖고 나왔던 쇄신안에 대해서 심드렁했어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친윤계의 힘으로 원내대표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뭐 당무감사라든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이런 거에 긍정적이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그동안 입장을 밝혔던 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 과거로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반대하는 의원들, 그러니까 도로 경북당, 도로 친윤당이라는 자조가 사실은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에 송원석 의원은 혁신위를 띄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비대위를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혁신위를 한번 띄워보자. 그러면 임기까지만 채우게 하겠다라는 전략.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비대위 썰을 밀어내버리는 네. 그런 거를 밀고 나가는 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송원석 의원이 어제랑 오늘이랑 조금 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개혁안 최대한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대를 어떻게 또 할지 그리고 또 원내 지도부들의 의사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봐야겠고요. 아직은 지금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 차기 당권 경쟁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전당대회 8월 2일로 확정이 됐죠. 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당대표였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서 임기도 짧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김민석 전 수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되면서 여기도 공석이 돼서 네.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는데요. 예. 순회 경선 일정 7월 19일부터 충청도부터 시작합니다. 네.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 해서 8월 2일에 서울, 강원, 제주 이렇게 해서 이때 당대표를 뽑게 되고요. 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안심번호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실시하기로 했고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반영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3대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으로 이 내란 혐의 재판 출석을 했는데 취재진한테 말을 건넸어요. 처음으로. 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신문 헤드라인이 이 가로막지마 이런 키워드를 많이 뽑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가로막지마 이렇게 딱 얘기한 건 아니었고 가로막지 좀 말아줘라 이런 거를 취재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지지자들이 안 보이니까 비켜달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 나갈 때 그동안 사실 침묵을 이어갔었는데 네. 입을 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요. 그리고 이번에도 국회에 군인 1000명은 보냈어야 된다고 직접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네. 답하지 않았고요. 특검 모두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되게 많이 들려왔던 소식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입원했다는 얘기죠. 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원래 사저에 그 2km도 안 되게 근방에 서울 성모병원이 있어요. 네. 근데 15km 정도 떨어진 아산병원을 가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지금은 사실 의정 갈등 이후에 상급종합병원 입원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혜 의혹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또 VIP 입원이라고 하면 병실이 비어 있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원래 주치가 있었다면은 뭐 입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보도에서 이제 우울증이 극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이제 뭐 시점이 좀 공교롭다는 거죠. 특검 직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입원 소식을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면서 대면 조사는 필요하고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네. 특검보 임명을 마치면 조사 방향을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특검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 작업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인데요. 성수분기점에서 성동까지는 1차로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강남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중간에서 출구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안성분기점 2차로입니다.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도분기점 3차로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쪽입니다. 신월에서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요즘 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메타죠. 메타가 이 초지능 연구에 전념할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준비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메타가 이 인간을 뛰어넘는 가상의 AI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초지능 연구에 전념할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신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이 초지능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쓰고 있는 이 챗 GPT 같은 녀석들, 그리고 우리가 뭐 알파고 불렀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알파고 같은 경우를 예전에 우리가 약 인공지능, 좁은 인공지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능에만 집중돼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바둑을 둔다거나 언어를 번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인공지능들을 보통 약 인공지능 혹은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는 개념인 AGI, 일반 인공지능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챗GPT 최근에 나오고 있는 버전들이 사람처럼 뭐 생각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른바 인간하고 비슷해지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얘기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예. 그런데 지금 메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것보다 또 한 단계 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초지능이라는 건데, 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종의 궁극적 AI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룩하는 과학적 발견을 뭐 몇 시간 만에 해낸다거나, 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뭐 기후변화나 질병, 빈곤과 같은 문제를 순식간에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 최고 수준의 어떠한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겠다라면서 지금 연구소를 차리고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미래 영화에서 보던 뭐 자비스 같은 그런 인공지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초지능에 집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건 약간 과학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네. 이번에 그럼 왜 그런가를 비즈니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AI 하면은 챗GPT 만든 오픈 AI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메타에서 만드는 AI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오픈 AI 쪽에서 만드는 챗 GPT는 유료이고 기업 버전에서 쓸 수 있지만, 네.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이 엔진의 내용이 공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연구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뭔가 확장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만들었던 라마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른바 오픈 소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고 쓸 수 있는 버전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구자들이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메타의 연구도 되게 좋다라고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이 버전, 이 라마라고 하는 녀석이 3까지는 많이 호평을 받았는데, 네. 이 라마가 4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4 버전이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오픈 AI 챗GPT는 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생각도 하고 추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이번에 메타에서 나온 거는 그런 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이러한 이슈들이 뭐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주요 연구진들 중에서 네. 이제 주요 연구진 총 14명이거든요. 근데 예.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이 메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I 기업의 핵심 연구자들도 떠나고, 그리고 성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AI로 한 번 더 도약하겠다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있지 않은 그 다음 버전을 좀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좀 큰 단위 도약의 어떤 기회로 삼겠다라는 느낌인데, 이런 메타가 이런 초지능 연구팀을 꾸리는데 그러면은 막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겠네요.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 놀래키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 팀을 꾸릴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메타의 CEO가 마크 주커버그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마크 주커버그가 아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손수 50명 안팎의 연구팀 채용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수준이냐면, 예를 들면은 자기 책상 근처에 본사 사무실 책상 배치도도 다 바꾸고 있고요. 예. 이 50명을 뽑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 네. 연봉 수준을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135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봉 135억이요? 최소. 네, 맞습니다. 와. 최소 135억이고 최대 네. 몇백억 수준의 이러한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고 그걸 네.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글이나 챗GPT 만든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경쟁 업체에 계속 지금 오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제안을 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제안이 오면서 이직에 대해서 예.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 정도조차 흔들릴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걸면서 네, 인력을 네.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이 새로운 인력을 뽑기 위해서 19조 원 이상 뭐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다른 회사 CEO를 스카우트를 했다는데 네. 아니 뭐 숫자도 너무 크고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최소 인당 135억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이 초지능 연구팀의 수장을 맡을 사람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거의 인수하는 수준의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스케일 AI라는 회사이고요. 이 네. 회사의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이 CEO인데 이 사람과 이 회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6천억 원. 그러니까 143억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예, 143억 달러죠. 달러, 네, 네. 그때 투자를 한 건데 이게 메타 역사상도 거의 최대 규모의 외부 AI 투자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메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오픈 소스를 만들고 연구자들을 열었을 때 원래 내부 리소스로 했지 밖에서 이런 투자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AI 예. 만들 때도.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데려오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지분들을 보면 지분을 거의 49% 정도 인수를 하는데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회사의 관여를 안 하고 그냥 지분만 49% 가져오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회사의 대표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스케일 AI에도 임원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표직은 내려놓고 이 메타의 초지능 연구팀 전체의 총괄을 맡는 이런 식의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많이 들어봤을 법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생소한데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의 숨겨진 강자 같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오픈 AI, 챗GPT,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는 들어갔지만 네네. 이 스케일 AI라는 회사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놀랍게도 이 스케일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이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하는 회사냐? 네. 데이터 정제하고 만들고 수정하는 이른바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똑똑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데 네. 인공지능이 정말로 컴퓨터 혼자서 똑똑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자동차가 돌아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실제로 AI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은다고 그게 정확하게 찻길인지 아니면은 인도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아보지를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누가 알려주는 거냐?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네. 데이터를 만져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지능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 스케일 AI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게 바로 이런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빅테크 AI 똑똑하게 할 때 그 뒤에서 인력도 넣고 데이터를 최적화해주고 그런 노하우를 만들면서 나왔던 회사가 바로 이 알렉산더 왕이 이끌고 있는 스케일 AI라는 회사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고객이 뭐 도요다나 혼다 같은 국제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뭐 엔비디아, 코이어 이런 회사도 있고요. 예. 심지어 미국 국방부도 이 스케일 AI의 고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 회사에 만져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정도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들어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이 스케일 AI도 AI인데 이 알렉산더 왕이란 인물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이요. 지금 나이가 혹시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자리면은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40대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28살입니다.
28살이요? 와, 아직 30도 안 됐어요. 네. 1997년생이고요. 예. 말씀드렸던 스케일 AI라는 이 엄청난 회사를 만든 게 19살에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와, 네. 천재네요. 세계에서 네. 가장 젊은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불리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이 사람의 좀 특징적인 걸 몇 개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미국계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특징적인 사람들인데 둘 다 미국의 공군과 군대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물리학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천재적인 네. 분들이었고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데이터 특히나 이제 군과 관련된 데이터에서 좀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천재적이었고 이미 17살 때 인터넷 스타트업 쿼라에서 일을 했었고 와. 그다음에 이제 MIT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회사가 바로 2016년에 스케일 AI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 와. 데이터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키웠고 네. 놀랍게도 첫 투자를 받은 게 누구냐? 네. 이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먼이 이끌었던 Y 콤비네이터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 태생도 좀 특별했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질 때 거의 이 회사와 같이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특징들, 뭐 예를 들면은 중국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의 군과 관련된 과학 연구를 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특징적이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알렉산더 왕이 단순한 기업인뿐만 아니라 예. 워싱턴, 그러니까는 미국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오. 그런 기업인으로 이제 되어 있고 실제 미국의 어떤 AI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항상 이 알렉산더 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알렉산더 왕이란 이름을 정말 많이 듣게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메타가 이 앞으로 갈 길의 어떤 운전대를 이 알렉산더 왕에게 넘겼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네네네. 연구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목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스케일 AI가 이미 국방부도 이제 고객으로 데리고 있고 이런 군과도 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 국방용 AI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의 국방용 AI 모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 같은 기업들에게 일종의 좀 뒤처져 있는 초지능 개발 경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리딩을 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엊그제 우리나라에도 뭐 AI 미래기획 수석도 임명이 됐고요. 앞으로 네. 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AI 정책에 힘을 줄 것 같은데 글로벌 방향성에 맞게 어떤 정책들 펼쳐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인력 한 명에 막 기본 막 연봉 100억이 넘어가고 예. 어떤 사람은 막 몇십조를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경쟁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에 집중하거나 날카롭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좀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게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쪽에 대한 연구하는 회사들에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좀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제조 데이터 같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하면서 네. 그 안에서 하나씩 가야지 처음부터 다 하겠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정말 인재 한 명에 몇백억을 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쩐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좀 냉정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날카롭게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특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시간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귀농이나 귀촌은 하나의 꿈이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둔 중년층을 중심으로 귀농하려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전원 생활이나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쫓아 무턱대고 귀농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언젠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귀농 준비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처럼 치열하게 고민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원래 치열하다는 성할 치자에 세찰 열자를 쓰는 것으로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같이 맹렬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말은 대개 경쟁이나 전투 같은 표현과 같이 쓸 때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기념하는 전적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귀농 준비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25.1도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31도, 모레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밤까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한 남부 내륙은 5에서 40mm 정도로 양이 많겠고요. 중부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영남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후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31도, 김천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을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조환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건강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남아공 등 주요 초청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초청국들까지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해 본격적인 외부 행보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를 이유로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 쇄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오늘 SPC 삼립 시화공장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득이 시원찮으니까 지금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기업들도 잘 살고 투자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런 데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AI나 아니면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은 청년들이 뛰어나잖아요.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넓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재가 많은 게 기업 경쟁력과도 연결이 되니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더 확대시켜서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신생기업은 규제 샌드박스가 더 확대되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그 규제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규제 문턱이 좀 낮아지고 좀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AI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를 두고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잠재 GDP의 성장률인데 네. 잠재 GDP는 평상시 그러니까 호황이나 침체도 아니고 그냥 정상 운영 시 우리나라의 생산 여력, 공급 여력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잠재 GDP는 노동량 그리고 자본량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에 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성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경제의 효율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노동량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령화의 문제죠. 예. 그다음에
자본량 그 투자 증가율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네. 요거는 뭐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좀 위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1인당 자본량이 좀 높기는 합니다. 미국의 96%예요. 1인당 자본량이. 예. 그렇게 해서 그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은 투자가 더 높아지기 그냥 바라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면 생산성 증가 추세가 또 역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뭐 국내 법이나 규제 제도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지금 한 20년 30년 동안 각종 그 경제 개혁이 필요했죠. 뭐 규제 개혁, 노동 시장 개혁, 금융 시장 개혁, 부동산 시장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 밀고 있으니까 요 비효율성이 계속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금년에 잠재 성장률을 한국은행과 KDI가 작년 말에 계산했을 땐 1.8%였고 그리고 OECD가 계산한 것은 2%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을 한다고 해도 침체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주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래 추산을 좀 해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게 더 염려되는 거죠. KDI가 그 2025년서부터 30년 평균 잠재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 될 것 같다. 30년대는 0.7% 될 것 같다. 40년대에는 0.1%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뭐 그 한국은행 이창영 총재가 얘기했지만 우리 기본 체력이 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뭐 노동량, 자본량, 생산성 모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이 이런 저성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개혁이에요. 노동자 숫자를 증가시키려면은 뭐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고 또 20년을 기다려야 되고. 자본량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자본이 이미 높은 상태니까 이 효율성을 늘리면서 또 규제를 개혁하면서 그 자본의 수익성을 높여야 되죠. 그래가지고선 이 우리나라 규제제도, 법제도를 좀 개선시키고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도도 좀 높이고 우리나라의 시장 왜곡적인 세금이나 보조금이 높다. 정책적 안정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개선시켜서 일단 생산성을 높이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 중장기 과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노동시장 개혁이나 뭐 교육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시도해야 되지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규제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할 건지 정부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최대 화두는 AI가 되겠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 AI 혁명이란 판에서 약간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좀 경쟁력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뭐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 과학기술 수준은 그 세계에서 3위라고 지금 좀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어떤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 기반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만 AI 쪽에서 뒤져 있고 있느냐? 우리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AI를 개발시키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유럽 수준이나 아니면 그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우수한 데이터 세트가 있어도 이걸 활용이 불가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화를 일찍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의료 데이터 세트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게 보호법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그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 그 AI가 위치한 곳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대량의 전력이 공급돼야 되고 또 안정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전송망도 세워야 되고 발전소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냉각수 같은 것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좀 막혀 있죠. 네. 그래가지고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최고급 인력을 배치시키려면은 좀 대도시에 가까워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 인력을 우리가 좀 포섭하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방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런데 시내 또는 그 도시에 가깝게 세우려고 한다면 또 각각 뭐 규제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전송망 같은 거 세울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또 AI를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신다면은 민간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기술이 발달되거든요. 그렇게 예. 해서 뭐 챗 GPT든 클로드든 그록이든 중국의 딥시크든 이게 다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의 예. 보조를 받을지는 몰라도.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기업들의 경쟁 체제가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그 경쟁도가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역시 이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주도로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은 이렇게 민간 주도 연구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좀 중국을 제재하는 상태잖아요. 이런 때가 지금 또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기회가 여러 면은 많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 제재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있지만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또 미국도 그렇게 유리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예산을 깎는다고 해가지고선 그 연구 지출비를 상당히 많이 동결시키거나 끊었습니다. 네. 또 그 외국인들의 그 유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또 미국에선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이 뜰 수 있는 시기긴 한데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뜨기는커녕 좀 붙잡고 있는. 아직까지 계속 미국이나 중국보다 뒤져가게 하죠. 예. 지금 뭐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건 공약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5대 그룹 총수들 만나서 내놓은 발언도 보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제, 뭐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해서 이제 기업 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이나 방향성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런 인식 방향은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진행하느냐거든요. 예.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은 이렇게 임기 초에는 그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실무자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은 갈수록 이런 노력이 좀 둔화되고 좀 막히고 그래가지고선 좀 한 1, 2년 지나면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지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계속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선 실제 결과가 나오기를 지금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단기 성과 중심이다 보니까 도전적이거나 좀 장기적인 연구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정부가 해야 할 일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정부가 이제 연구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교수님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연구 지원은 흔히 1년 내지 2년 단위로 끊어지는 게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끝나면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큰 야심적인 연구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아하,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하고 그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네. 한 10년, 20년 동안은 거의 결과 없이 놔뒀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거기서 실마리를 잡게 되면서 아주 예. 그 바탕으로 급속도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발명하는 또는 발견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연구를 이렇게 그 1, 2년씩 단기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과제를 보기보다는 네. 거의 벤처처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모든 연구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몇 연구들은 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도 그래도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길게 보고 좀 체계적인 단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기술 혁신도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이 IT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재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인건비가 다른 나라들보다 기술자에 대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부터 그 개선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을 보면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이 좀 낮다고 해도 그래도 연구 환경이 자유롭다. 연구에 대한 간섭이 없다. 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연구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임금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은 그냥 감수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지금 잘 안 돼 있거든요. 그 연구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뭐 서류 같은 것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1, 2년씩 단기적인 연구하니까 간섭도 많고요. 예. 그래가지고선 최소한도 이런 임금을 높일 수 없다면 이런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째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젊은 연구자들을 키우려면은 그렇다면은 역시 아까 좀 임금은 일단은 낮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올려야 될 겁니다. 지금 네. 이과에서는 의학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예. 개개인 학생으로 본다면은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금 개선,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환경 개선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근데 실제 이게 이 혜택을 보는 기업과 내수 증진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오고요. 이 반도체 생산세 공제 같은 경우도 이 세제 혜택과 연결되는 뭐 국내 생산량이나 판매량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불분명한 상황이죠. 예. 그래가지고선 특히 최근에 이제 AI가 처음에는 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짜 신기한 것도 많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결과도 많았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좀 AI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좀 재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업체들도 요즘에는 수익성이나 뭐 이런 세금 인하나 이런 것들에 옛날보다는 더 신경을 쓰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AI를 개발하기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인프라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또 요구하지 않나 좀 그런 염려가 좀 드는데요. 지금 반도체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는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너무나 없다고 들었잖아요. 네. 요것은 반도체 생산은 필요한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공장 같은 걸 크게 지어야 되니까요. 네. 리스크는 심하고 그래가지고서 마진도 낮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파운드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우리도 반도체 생산을 뭐 국익이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계속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반도체 만드는 사업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 주류는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지식을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프로그래밍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AI하고 또 직결되죠. 네. 일각에서는 뭐 AI나 이런 신산업 육성 정책보다도 당장의 이 전통 산업과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재조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AI가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데는 전통 산업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선 전통 산업가나 기존 산업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다만 제가 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다시 규제 개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업들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기업들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비용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이런 네. 규제 문제도 있고 뭐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자체가 비싼데 이런 규제나 이런 장벽 같은 것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그 대신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좀 이런 그 장벽을 좀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은 우리가 돈을 굳이 그 전통 기업이든 AI 산업이든 뭐 반도체 산업이든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우리가 규제를 풀어가지고선 대부분 기업들은 좀 비용을 줄여줘가지고선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진짜 돈이 필요한 몇 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두 번째 시간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지난주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제가 노후 준비 얘기를 할 때마다 연금 상품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네. 배당주 투자로 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배당주 투자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미국 배당주 또 미국 고배당주만 모아둔 ETF 투자하는 분들도 최근에 부쩍 많아졌는데요. 네. 해외 배당주로 노후 준비하는 건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노후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로 해외 주식, 특히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뭐 미국 배당주 투자로 뭐 경제적 자유 얻는 법, 파이어족 되는 법 이런 글들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봐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투자 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죠. 네. 그리고 배당주는 파이어족이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조금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배당주 역시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고 실제로 최근에 좀 흔들리기도 했죠. 네네. 어떤 배당주를 고를 것이냐, 배당주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지만 네. 이건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이고요. 저는 해외 배당주 투자를 고려할 때 많이 놓치는 환율 리스크 꼭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한차손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으면 달러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환율에 따라 배당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네. 국가별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야죠. 만일 투자하는 미국 배당주는 15% 세금을 원청 징수합니다. 네. 미국 말고 다른 국가에서도 배당세가 부과되는데요. 영국은 0%, 캐나다는 15에서 25% 순으로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해외 배당주로 노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서형로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립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얻은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 원천 징수되고 끝인가요? 아니요. 한국에서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배당 소득에 다른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국내 배당 등과 합산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초과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 즉 해외 배당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제899조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개인
그리고 법인, 정부기관, 국부펀드 등에 대해선 보복성 원청징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불공정한 세금을 운영하는 국가를 차별적 해외 국가로 규정하고 원천징수 세율 인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차별적 해외 국가에 우리나라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정된다면 기존 배당 소득세 15%에서 최대 35%까지 증가할 수 있고요. 예.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미당족들은 이 뉴스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35%까지 이렇게 뭐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미국 배당주 투자 좀 꺼리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게 된다면 진짜 조금 꺼리게 되는데요. 예.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라 상원에서 검토 중이고 네. 이 조항이 상원까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정 없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대로 전면 시행될 가능성도 미지수이고요. 트럼프 스타일상 네. 협상 카드에 거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질러놓고. 그렇죠. 네. 하지만 노후 자금을 미국 배당주로 준비하는 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최근 국내 시장이 좋아지면서 국내 배당주로 옮겨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금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주식보다 매력도가 높진 않죠. 지금까지는요. 예.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IRP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이 배당 소득세 말고 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도 미리 알아둬야겠죠. 맞습니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가세합니다. 예, 즉 해외 예. 주식 양도 소득세인데요. 연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가세가 되는 방식인데요. 네. 해외 주식을 1년 동안에 매도해서 수익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2%입니다. 꽤 높죠. 22.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미국 테슬라를 팔아서 1,000만 원 양도 차익을 냈다고 가정하면요. 예.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750만 원이죠. 네. 이 750만 원에서 22%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165만 원이 되는 거죠. 와, 이 정도면은 꽤 이것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네,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는 데 기준을 두고 초점을 맞춰본다면 네네. 연말쯤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시키고 매년 연간 양도 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만 실현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해서 미국 주식에 테슬라하고 애플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테슬라는 수익권이고 애플은 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가정하에서 네. 테슬라를 팔아서 3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냈다면 네. 손실을 보고 있는 애플을 팔아서 250만 원 이하로 맞추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절세를 목적으로 손실난 것을 매도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네. 매매 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의 차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29일에 팔았다면 이날은 매매 계약 체결일이지만 결제일은 다음에 1월로 넘어가잖아요. 네. 따라서 의도한 대로 통산하거나 절세 범위 내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0달러인 해외 주식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샀는데 네.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서 90달러의 주식을 팔게 됐으면 나한테는 손해잖아요. 예. 근데 이때 환율은 1,2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그렇죠. 네. 살 때는 100달러를 환율 1,000원일 때 샀으니 10만 원에 사게 된 거죠. 10만 원. 네네. 그렇죠. 근데 팔 때에는 90달러를 1,200원에 팔았으니까 네. 10만 8천 원이 되니까 양도 차익이 8천 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수익은 늘어나는 그렇죠. 경우네요. 그래서 주가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환율로는 양도 차익을 본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 환율 변동을 고려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세금 얘기하니까 지금 막 들으시면서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양도세를 직접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네. 보통 정권사에서 안내를 다 해주고 또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가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세무법인과 연계한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신청을 해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다만 복수의 정권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각 정권사 거래 내용을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자, 해외 주식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 세금이 좀 부담된다는 분들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 계좌 안에는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요. 네. 이 계좌 안에서 순수익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현재 비과세가 되고요. 예. 참고로 서민형은 400만 원, 그리고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요. 그 이상 수익도 세율이 9.9%로 세율 우대가 되니까 네. 그리고 게다가 ISA 핸드도 올해부터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또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두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계좌입니다. ISA. 네. 그리고 ISA 계좌 안에서 손실과 수익을 다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로 A 펀드에서 500만 원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뭐 B 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을 냈을 때에는 네. 이익 5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예. 근데 만약 ISA 계좌로 투자를 했다면 계좌한 투자 상품을 합산해서 손실보험을 공제한 순이익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200만 원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만 적용해서 가세를 합니다. 아. 그럼 납부의 세금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예. 그런데 ISA 계좌로 미국 주식 예를 들어 뭐 테슬라나 배당주인 코카콜라와 같은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고요. 아, 네. 대신 국내 상장 해외 자산 ETF로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로. 네. 네. 그래서 한참 미국 주식 투자 붐이 일었을 때 ISA 계좌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었죠.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때 노후 준비 일환으로 달러 모으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거는 혹시 세금이 따로 안 붙나요? 붙나요? 붙습니다. 붙어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생각하시고요. 네. 다만 외환 투자 시 외화 예금이냐 FX 마진 거래냐 투자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네. 외화 예금이나 외화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리고 해외에서 받은 이자는 종합 소득세 대상입니다. 아, 네. 단 개인 기준으로 이자 발생 없이 한 차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달러당 1,200원일 때 예금한 상품을 달러당 1,500원일 때 출금해서 한 차익만 발생했을 때에는 네.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해외 통화 차익 거래인 FX 마진 거래인 경우에는 파생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잠깐 FX 마진 거래를 이야기하자면 예.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많은 금융 시장으로 그 규모가 전 세계 주식시장 1일 거래량의 약 100배를 상회하고요. 네. 포렉스라고 불리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 시장으로 장외 해외 통화 선물 거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FX 마진 거래는 최대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허용해 수익과 손실의 폭이 모두 확대되는 네. 고위험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기도 해서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험 없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러네요. 상품이라고 보는 상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썩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런 FX 마진 거래는 파생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물론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기본공제를 하는데요. 참고로 FX 마진 거래는 국내 신고 대상이므로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아하. 그리고 상품 성격에 따라 만기 시 한 차익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외화 보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외환 차익 포함한 수익이 모두 배당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외화 펀드 상품도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코너에서 절세 혜택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요. 절세. 네.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인데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네. 이 수익률 이면에 있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절세 방법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해외 주식, 특히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이 체크해야 할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부른 애타는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와 울랄라 세션이 함께 부른 애타는 마음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5014님, 노후 준비로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당주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배당 많이 주고 월 배당하는 주식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노후 준비 상품으로 배당주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네.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만약에 5014님께서 특별히 난 배당주 투자만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네. 저는 오히려 배당주 ETF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계속 지급되고 네. 그리고 20년 이상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오랜 기업으로 구성된 ETF 상품이 있거든요. 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네. 이런 고배당 ETF 상품으로 안정성도 높이고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 주식보다는 배당주 ETF를 네. 한번 고려해 보시라 말씀이셨고요. 9821님 40대인데 노후 준비로 미국 배당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갖고 있을지 고민이에요. 언제쯤 주식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노후 준비는 많이 모을수록 내가 나중에 받는 금액들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활동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배당주라든지 노후에 관련된 상품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안 투자처가 생긴다면 그때까지 사모으는 걸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또 40대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모아 가시고 나중에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뭐 상황을 좀 봐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6211님 수익 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양도소득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250만 원. 예. 250만 원 넘었다면 축하드리고요. 아니면은 네,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7532님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 종합소득세를 감안해서 최저의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배당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배당 종합소득세를 감안을 했을 때 네, 2천만 원. 세금을 최대한 안 내면서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냐? 이건 조금 질문이신데요.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을 다 합산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조절을 하고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게만 하는 안에서 배당 금액이야 뭐 최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2천만 원으로 조절하시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자, 센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날이 많이 습해요. 네. 지난주 제주에서부터 역대 세 번째로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고 올여름에 평년보다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휴가 준비 또 네. 주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여행 전문 기자님에게 그 대응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날씨에는 네. 어딜 가도 불쾌지수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햇빛이 내려지면 내려지는 대로 그냥 레디비 냅둬유 하시면 냅둬유 참 좋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움직이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약간 전문가 느낌은 안 나잖아요. 네, 그냥 대문자 F 같은 그런 느낌만 나니까. 네. 제가 그래서 전문가 느낌 나는 발언으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좀 보고 즐길 거리 많은 곳. 근데 그런 곳이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시원한 곳. 실내밖에 없습니다. 사실. 실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내 쪽으로 좀 가볼 만한 곳 두루두루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가
경북 울진에 네.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학관. 일단은 이제 비 올 때 비 피할 수 있고 또 더위 피할 수 있는 실내라는 점은 합격인데 네. 과학관이라고 하니까 약간은요 좀 공부를 뭔가 막 열심히 머리 아플 것 같고 살짝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데요. 네. 어떠죠? 사실 저도 뭐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그런데 제가 막상 다녀와 보니 네. 와 여기는 정말 고정관념 완전히 깨드릴 수 있는 그런 오. 곳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예. 마음이 저랑 비슷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네, 네. 예, 그 축구에서 이 골을 넣기 위해서 이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공격수까지 차곡차곡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거를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이 빌드업 관련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빌드업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예. 자, 여기는 바다를 좀 입체적으로 배우고 신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시설을 만지고 또 그 조작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393m에 이르는 국내 최장 해상 통로를 지나서 이 바닷속 세상을 만나는 그런 바닷속 전망대가 있고요. 예. 또 다양한 심해어류 조형물을 전시한 잔디광장, 또 아이들이 놀기 좋은 파도소리 놀이터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먼저 본관 먼저 살펴보면 이 면적이 1, 2, 3, 4, 5. 12,345m. 1, 2, 3, 4, 5. 5제곱미터. 네네네. 이 넓이로 따지면 한 3,70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요. 네.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 10개 주제의 상설 전시실과 VR 어드벤처 그리고 3면 영상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건물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이 바다에 비친 독도를 좀 형상화했다고 해요. 바다에 비친 독도. 네.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한데. 네, 그래서 이 과학관이 자리한 울진군 죽변면이 네. 독도랑 가장 가까운 육지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람은 광장에서 시작하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이퍼 피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철조각 수천 개로 표현한 레이스 산호와 문어를 닮은 뱀파이어 오징어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수산물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과학관 건물에 들어서면 여러 나라의 언어로 쓰여 있는 한영 인사가 눈길을 끌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관람은 3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네.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오션 플랫폼이랑 이 푸른 바다로 빠지는 듯한 오션홀을 지나면요. 전시실이 나옵니다. 네. 하나로 흐르는 바다나 다양한 생명체의 바다 뭐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이 바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전시실이 하나 다른 게 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랑 결합을 해놨어요. 그럼 예를 네. 들면 하나로 흐르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이 바다가 해류로 인해서 순환한다는 사실을 이 러버덕이라고 노란 오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 노란 오리의 해류 여행 얘기로 풀어냅니다. 아하. 뭐 키오스크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면 해당 캐릭터가 해류를 따라서 바다를 돌아다니는데요. 아하. 여기를 보고 자연스럽게 해류가 흐르는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 뭐 과학관이나 이런 곳 갔을 때 단순하게 글이나 그림으로만 돼 있으면 재미가 좀 덜한데 직접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흥미가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전시실도 더 살펴볼까요? 이 대부분 직접 참여를 하게 좀 구성을 짜놨어요. 네.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하기 쉬울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이 미지의 바다 도전하는 인류 전시실도 그런 곳입니다. 여기 주제가 바다를 개척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심해 탐사 로봇을 비롯한 갖가지 해양 탐사 도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태블릿으로 공중에 매달린 트리에스테호를 비추면 증강현실, 그러니까 AR 영상이 네네. 등장해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요. 예. 또 인류 일상 보고의 바다 전시실에서는 이 쓰레기 모형을 가운데 딱 올리면 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해양 쓰레기에 따른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바다에 오염을 주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환경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전시실이라고 있어요. 예. 이 조그 다이얼이라고 해 돌리는 다이얼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로 무역풍의 세기를 조절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엘니뇨랑 라니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역동하는 지구, 변화하는 바다 전시실이라고 있는데요. 네.
게임할 때 쓰는 조이스틱 있죠? 네네. 이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해저 지각 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체험 기구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조금 당황하긴 하는데 네네. 어른들은 너무 신나하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조작법이 다른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그런 전시실입니다. 예. 혹시라도 모르면 이 전시실에 상주하는 해설사가 계세요. 아하, 네. 이분들에게 친절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전시실의 테마도 굉장히 다양하고 체험거리도 다양해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곳 뭐 과학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빌드업 얘기 한번 드렸는데 네. 이 빌드업의 첫 번째 빌드업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예. 기대되시죠? 예. 기대됩니다. 네. 이 과학관의 보고 즐길 거리의 빌드업 첫 번째 완성은 바다 맞은길 393 그리고 바닥속 전망대입니다. 이 393m에 이르는 바다 마주길 393은 네. 바다 위를 걷는 듯 만들어져 있어요. 와. 그래서 실제로 바다 위 스카이워크를 걷는 것처럼 네. 바다를 아래에다 두고 쭉 길이 나 있거든요. 예. 산책 코스로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고 길의 끝쪽으로 가면 바닷속 전망대로 가는 계단이랑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일반인이 바닷속을 들어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잠수함 내지는 해저 터널 아니면 뭐 스노클링 뭐 이런 거를 네네. 활용을 해야 하는데 네. 이 바닷속 전망대는 바닷속 7m까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본인 스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와. 물론 뭐 실제 수영이나 잠수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좀 시시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전망대처럼 형성한 원형 유리창을 통해서 네. 이 바닷속을 직접 관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닷속 풍광이며 물고기가 수영하는 모습들을 정말 아쿠아리움보다 저 가까이에서 네. 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전망대 인근에 물고기 먹이함을 좀 만들어 놨다고 해요. 아, 네. 먹이도 줄 수 있어요. 네. 주는 건 아니고 이 물고기 먹이함의 그 향기 때문에 네. 물고기들이 먹으러 몰려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창을 통해서 물고기들의 노는 모습, 먹이를 먹는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사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스노클링 같은 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까이서 물고기들 바닷속 7m까지 내려가서 본다는 게 어려운 경험인데 또 물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가서 가까이서 보시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좀 함께 가볼 만한 곳도 알려주시죠. 네. 과학관을 둘러본 다음에 죽변항에서 대게를 비롯한 오징어, 감성돔 뭐 이런 싱싱한 해산물 맛보는 거 그렇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예. 입맛 다시셨어요. 예. 특히 올해는 오징어잡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획량만 지난해에 비해서 30%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죽변항을 포함해서 동해 쪽 횟집 등의 이 음식점에서 이 오징어 요리가 가격 면에서나 아주 맛이 좋으니까 네. 꼭 맛보시면 좋겠고요. 또 소박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항구 마을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 죽변항 근처에 하얀 등대랑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같은 명소가 있거든요. 네. 대나무로 둘러싸인 용의 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빌드업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이곳을 가기 위해서 다른 곳을 맛보기식으로 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곳인데요. 네. 이 바다 위를 달리는 죽변 해안 스카이 레일입니다. 스카이레일. 예. 아하. 4인승 궤도차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네. 이 죽변 등대를 지나서 폭풍 속으로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정말 하트 모양으로 생긴 해변이 있거든요. 오호호. 그래서 네. 여기 이름이 진짜 하트 해변인데요. 네. 이 하트 해변을 지나서 봉수항 정거장에서 딱 180도 돌아서 그대로 지나온 스폿을 경유해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한 40분 가량 걸리는데요. 바닷가를 걷지 않고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보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바다 위를 걸었고 이번에는 바다 위를 또 스카이 레일을 따라서 지나는 거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신나는데 다음 가볼 곳은 또 어딜까요? 이 혹시라도 강원도 태백 쪽 가셨을 때 비를 만나게 되면 여기 꼭 들리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비 오는 날 여기를 가면요.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을 정말 마주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검증됐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어호. 이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또 어떤 생물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박물관들과 유사합니다만 네. 지금 소개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 바로 자신이 본 고대 생물을 화석 탁본으로 뜰 수 있고요. 예. 또 증강현실 AR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호호, 실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태백에 이런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일단 태백시의 평균 해발고도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네. 한 9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이 태백산은 또 최정상이 1567m고요. 네네. 이 도시치고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런 점을 알려드린 이유가 오늘의 3차 빌드업 되겠습니다. 이 태백이 예전에는 바다였다는 사실. 바다였어요? 네. 태백이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높은데. 예. 굉장히 놀랍죠. 네네. 이 지금 태백을 보면 정말 높은 곳에 자리하는 도시지만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간 고생대 때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을 태백에 자리하게 한 이유인데요. 네. 이 태백이 인근 영월, 정선, 평창 등과 함께 고생대 지층이 분포한 대표 지표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네. 이 크기와 종류가 각양각색인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를 주름잡던 생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여기가 예전에 바다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 그 해외에서는 아프리카의 모로코랑 미국의 유타가 이 삼엽충 화석지로 유명한데요. 네. 고생대 말까지 번성한 삼엽충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난 후기 고생대 대멸종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2억 5천만 년 전에는 태백 지역이 바다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어허. 그래서 이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은 고생대 지층이 있는 곳에 들어선 유일한 박물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름처럼 고생대 전문 박물관이지만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를 거쳐 와. 신생대까지 지질 시대를 아우르는 이 전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박물관 관람 순서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원래 대부분 딱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전시를 관람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1층은 바로 지나쳐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바로 지나친 다음에 2층 전시실로 먼저 가시면 되는데요. 예. 선 캄브리아대부터 중기 고생대 생물이 있는 고생대 생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 이어서 3층에는 후기 고생대부터 신생대 전시를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네. 1층을 왜 먼저 보지 말라 했냐면 네. 1층에 체험활동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마지막에 체험. 맞습니다. 네. 관람에 앞서서 지질시대 구분 좀 시대별로 중요한 사건 먼저 알아두면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선 캄브리아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랜 시기를 차지하는 지질시대입니다. 이때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이 있죠. 육상식물, 어류, 파충류가 고생대 때 나타났고요. 이 중생대 때는 공룡으로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네.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모두 중생대인데요. 네. 이 공룡의 탄생과 멸종이 모두 중생대에서 일어납니다. 네. 신생대에서 드디어 인류가 등장하는데요. 6,500만 년 정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전시실 입구 바닥을 딱 보면 지구를 본떠 만든 46억 년 전의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나눠서 표현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구 역사에서 인류는 정말 찰나에 불과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2, 3층에서 다양한 지질시대를 전시 관람한 다음에 1층으로 딱 내려가면 체험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네. 자석 퍼즐로 된 삼엽충 맞추는 것도 그렇고 또 화석으로 고생대 생물을 알아보는 탁본뜨기 등의 놀이도 있고요. 네. 또 학습을 겸한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하니까 많은 경험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거 컵으로 삼엽충 그리기 같은 체험이 있거든요. 체험. 네. 이런 거 해보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여길 기억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여행 안내서 오늘은 비 오고 무더울 때 가면 좋을 여행지 두 곳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강원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